자, 치열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드디어 나왔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패배인데요. 어제 승리한 후보 그리고 패배한 후보 각각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자,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늘 그렇지만요. 저 표정에 여러 가지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언론들도 해석하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일단 이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해 드릴 텐데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굵직한 선거에서 강서구가 어떤 득표들이 나왔는지 이걸 좀 비교해 본 건데요. 일단 맨 앞에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서울 강서구 3개 지역구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국민의힘과의 표차.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러니까 전신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을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17.87%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2년 정도 흘러서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나온 득표를 보면은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20년과 22년 보면은요. 표 차이는 얼추 비슷하고 방향만 바뀌었죠. 그런데요.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보시면요. 표차가 17.15%포인트. 가만히 보면요.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강서구의 득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요. 자, 이 내용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일단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이걸 보시면요. 3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계속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반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2020년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체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크게 틀리지 않겠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됐어요. 60%. 그러니까 대통령의 평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오.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가 득표가 거의 한 60% 가까이 나왔죠. 56.60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즘에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똑같다. 긍정 지지율이 김태우 후보. 부정 지표가 부정 수치가 진교훈 당선자가 얻은 득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50% 후반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30% 중반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그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이걸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후보자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인데 그 연장전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냐.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성격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만큼 김태우 후보자가 얻어갔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 평가만큼 진교훈 당선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당시하고 어제 2023년 현재를 양쪽의 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는 사실은 또 방향만 바뀌었지만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이 우세한 현상을 보였는데 다시 원래 3년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3년 전으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예. 일종의 대선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압승하면서 후보자 간의 경쟁력 격차도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우세 속에 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했잖아요. 일종의 승리에 대한 밴드 웨거닝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때는 간신히 그냥 여세를 몰아가서 그렇죠. 2%포인트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우리 MBN에 나와서 예. 뭐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국민의힘은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김태우 후보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여야 내부 분위기 궁금한데요.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긴 하지만 직접 좀 연결 좀 해보겠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현장 연결을 했거든요. 박성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우선 바로 이 질문부터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17.15%포인트 격차의 승리입니다. 이걸 뭐 압승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심의 축적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한 1년 반 지나오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심에 다가갔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정말 후보의 적절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유권자 여러분께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의 국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무대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청장 후보인 김태우 후보자가 예. 후보에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강서 구민 또 서울 시민들이 예. 확인해 준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그 자평 중에 하나가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방점을 어디에 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지만 결국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고 축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국정에 대한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라는 것이 여야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선거 자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국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가지 이게 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네. 이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일어난 일인데 김행 여가부 장관 네네.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좀 때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추석 연휴도 그렇고 선거 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도대체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냐. 제가 이제 추석 연휴에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도대체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물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김행 후보자라고 할 수가 있고 청문회 당시에 주랭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과 민심의 이걸 읽었다고 하면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김행 후보자를 사퇴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후발적 조치로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놓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 갖고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 자평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또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의견인데 이번 승리에 민주당이 안주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거는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선거에 승리한 게 어떻게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럼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줬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대해서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결국 예.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 숙제가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민생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우리가 또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가 당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이제 교차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선거가 결과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진을 걸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틀로 선거가 상당히 앞으로 총선에서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원심력이 강한 측면이 좀 더 커졌고 예.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극복하면서 예. 구심력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 구심력의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번 선거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 대우와 단합된 힘, 통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혁신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결국은 최고의 길은 단합이고 혁신이고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복귀한 이후에도 단합의 길, 통합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합과 통합의 길을 간다. 이걸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 연결했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연결해 볼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박성준 대변인이 말한 걸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번 선거의 성격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대통령 쪽에 초점이 같다라는 점을 아까 배용찬 소장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비명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비명계 그동안 숙청이라든가 굉장히 거친 말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박성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은 뭔가 통합과 단합.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복귀하더라도 단합, 통합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연결해 볼까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은 좀 국민의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격차가 좀 컸습니다. 패배긴 하지만 격차가 큰 패배인데 이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예. 국민들 특히 강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못 받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이유로 보면 첫 번째는 강서 지역이 원래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역대 구청장도 최근에 12년, 16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출신이 되어 왔고 예.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이 3분인데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할 때는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고발한 공익 신고자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국민들과 강서 구민들은 어쨌든 보궐선거를 좀 유발을 한 사람이 과연 이제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명분론에서 예.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나온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럴 걸 선거 전에 사퇴를 했더라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거 좀 먼저 사퇴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안 드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아쉬움이 뭐 안 든다면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는 김행 후보자가 선거에 뭐 당락을 변동시킬 만큼의 큰 파괴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불리한 요소이면 틀림없죠. 예. 사실 김행 후보자 입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억울할 수 있는 게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청문회 도중에 도망갔다 이런 어떤 좀 프레임이 있는데 예. 사실은 청문회가 10시 반, 11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차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청문회가 보통 이제 하루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국회 다른 곳에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으로 봐서는 좀 곤란한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청문회에 있던 과정이 예.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보인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요. 차라리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무공천, 그러니까 공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죠.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도 처음에는 공천을 할지 굉장히 좀 고심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서 억울한 면이 많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굉장히 내부 고발자로서 용기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공천을 이제 하게 사실 되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좀 그런 어떤 면들이 현재 봐서는 조금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요.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얘기가 조금씩 있는데 혹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비록 한 개 구청장의 이제 보궐선거이지만 국민들께서 강서 국민들께서 지금 예. 집권 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에서도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고 이로에는 또 뭐 의총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비대위로 갈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보수 역대 정권에서 비대위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딱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한번 딱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결과가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김기현 당 대표 체제로서 사실은 큰 가오 없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흔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미세 조정은 좀 필요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 혁신위원회가 됐든 예. 뭐 총선기획단이 됐든 뭐 그런 어떤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당에서 임명직 당직자, 그러니까 의원들의 뭐 선출이나 당원 선출을 받은 당직자가 아니라 임명이 된 당직자들은 사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 언론에서 박수영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발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사실 무근이고 오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국민의 어떤 요구에 좀 부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은 저희들 당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야 두 분 의원들 말씀하시는 표정에 좀 나타나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각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과거 선거하고 이번 선거 결과 뭐 숫자 좀 비교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통해서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까 배종찬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고 이제 다른 패널 네 분 계신데 그 앞에 제가 미리 판넬 하나씩 알려드렸죠. 동그랗게 생긴 뭔가 적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만든 최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단어 한두 개 정도로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되신 분은 좀 들어주세요. 앞에다. 가슴 쪽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보면은 우선 저 김종욱 전 행정관이 가장 먼저 쓰셨는데 뭐라고 쓰신 겁니까? 가출이요? 네, 가출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유를 가출 쓰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출을 한다는 건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나 오.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거잖아요. 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정운영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오.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국민들이 그럼 좀 제발 좀 돌아와라. 가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출한 거는 대통령이죠. 아. 그다음에 생각을 좀 바꿔라. 오.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걸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예. 한 번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죠. 보궐선거라고 하는 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니까 국민들이 아. 마지막 경고다. 아. 이제 진짜 말 안 들으면 가출이 아니라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아. 라고 하는 경고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좀 하지 말아라. 국민 얘기 좀 들어라. 예. 저는 이런 하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출이다. 네. 난 가출이라서 어떤 분이 나가셨나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번에는 최소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서는요. 민심 오독이라고 쓰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구에 예. 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패하는 것이다. 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부 여당 보고 그러잖아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정말 이건 모든 분들이 나와서 지적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의 최대 치적이 외교 안보 쪽에 많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최근에 민생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약간 민생을 좀 거리를 두는 듯한 홍범도 장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최근에 일련의 그런 오. 것들이 좀 약간 이상징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오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이번 캠페인에서도 예.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뭐 한라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야의 발목 잡혀 있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원하는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하다못해 여가부 없애겠다는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야의 힘에 질질 끌려오면서 매일 뭐 탄핵 소추나당하고 예, 예. 이런 당이 갑자기 여기서 강서개발론하고 대통령과 한라인 통해서 뭘 한다고 하니 과연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이상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한 그런 민심 오독이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 패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께서는 대통령 이렇게 쓰셨어요. 뭐 우리 저 김정욱 소장이 말씀하신 대통령의 독단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는 이미 지적이 됐잖아요. 예. 저는 딱 한마디로 지적하면 사명권 남용에 대한 강서 구민들의 분노 김태우 후보. 예, 오.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로서 김태우라는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예. 그 대법원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사면 복권을 하는 순간 예. 이미 윤 대통령과 용산의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들은 예. 공천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김기현 대표와 당의 뭐 누가 권한을 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총장 등등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신호만 보고 김태우라는 전 구청장을 다시 재등판시키기 위해서 예. 공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예. 강서 구민들은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행사의 예. 대표적인 거다. 어. 연초에 사면 복권,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불과 확정 판결 이틀 지난 검사 출신들을 슬그머니 풀어준 거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등등을 포함해서 예. 이번 국정감사 첫날 이탄희 의원이 지적을 했죠.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어져온 두 정권에서 경제인 출신 딱 2명 사면 복권됐더만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몇십 명의 경제인들이 그것도 비리를 저질렀다가 족쇄가 채워진 경제인들이 몽땅 풀려난. 예. 물론 저는 뭐 경제인들은 다른 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 원인 제공 아까 뭐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김태우 후보의 확정 판결, 실형을 받은 확정 판결에는 개인의 비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강서 구민들에게 정말 모욕감을 준 거였고 그 모욕감을 준 게 불과 1년 전 아니죠. 2021년에 예.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는 원인 제공자였던 민주당이 공천을 하니 많이 하다가 나중에 무리수를 뒀다가 큰 그렇죠.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매를 이번에 맞은 거다. 정권 심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딱 하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강서 구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두 줄을 쓰셨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전술 전략에 대한 어.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 선거 전술 전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대조해 볼 때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말도 안 되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대국민 설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몸통은 뭐 윤 후보다. 이거 사실 저희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 꾸준히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예.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당적 있는 평론가 수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 본인들도 헷갈리는 문제를 국민들 입장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예. 문을 열어야 되지만 예. 선거에 임하게 되면 사실은 일사불란한 국민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선출 과정도 2022년도 사실 그때 김태우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였어요. 그렇습니다. 1심이 일단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미 예정이 됐던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1년간의 구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심판이었지 이게 정권 심판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고 그럼 뭐냐? 국민이 볼 때는 절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하고 국민한테 설득하고 호소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들이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사불란한 대국민 설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김종욱 전 행안관께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분 말씀드리고 김종욱 전 행안관 설명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은 없네요.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예.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뭐 거기서 30%는 거론하는 이제 거죠. 지금. 무응답층이죠. 그러니까 예. 중도라고 얘기되는 분들인데 예. 이 중도층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 이 현 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심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응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그 중도층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예.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직까지 신뢰감을 못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민의힘에게 더 큰 어떤 경고를 내렸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 예. 저는 예를 들면
상당히 국민의 민심과 어긋날 수 있다. 이 민심의 엄중함을 존중하고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또는 내년 4월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상황과 2023년 3년 만의 상황이 반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예, 또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이 승리의 달콤함이 빠지는 순간 6개월 후에 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은 분명히 회초리 성격이 있지만 민주당에도 지켜보겠어요 라는 느낌도 분명히 든다는 거죠,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뭐 판넬까지 쓰면서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별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영어에 잘 받아들여야죠. 최신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겠죠.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의지를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의지는 장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다. 김행 장관 후보 저는 철회하되 철회의 뜻은 다른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지명을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좀 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이런 얘기가 앞서 있었어요. 전날에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뭐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뭐가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사퇴인가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김행 후보자의 사퇴 입장이 나왔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간추렸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일 거네요.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러면서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랬어요. 결백을.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입장을 좀 냈는데 다음 내용이에요. 선당 후사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겠다. 자진 사퇴. 그리고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방법은 이길 뿐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좀 냈습니다. 뭐 두 가지 내용을 간추릴 수가 있는데 우선 윤경호 소장님. 자진 사퇴거든요. 스스로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럼 사실상 지명 처리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투항을 한 거죠. 국민에게. 항복을 한 거죠.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인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사인이 없이는 장관이나 고위직은 절대로 진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뭐 긴동안 취재 활동을 하면서 접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자정을 넘은 시가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 17.15%포인트라는 차이라는 게 적어 보이지만 설마 했던 게 그대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아마 아무리 고집이 센 독단이 있는 윤 대통령이라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은 그 공식 라인에 있는 참모나 보좌진의 얘기 말고 다른 쪽에서도 이거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 분노가 정말 수준을 뛰어넘습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분명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행 후보자가 저렇게 말한다지만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김행 후보자가 왜 발탁이 됐을까? 그의 경력 중에 언론인 출신, 언론인 경력,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본인도 내세운 것 같고 작용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언론이라는 게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뭐 잘 키웠다, 뭐 주식을 얼마나 불렸다, 그건 전 관심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용해인 의원의 아마 질의였죠. 김행 후보자가 부회장 시절 재직했을 때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투영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여성과 관련된 정말 추잡한 기사로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로 가장 심의기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매체가 바로 위키트리였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검증해서 얼마나 구멍이 뚫렸는지 그다음에 김행이라는 후보자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야 되는지 왜?
여가부 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이라면 모르지만 예. 어떻게 여성가족 청소년들을 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이미 외면을 했는데 거기에 주랭랑까지 했다. 저는 이건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들에게 항복을 한 거고 이건 사실상 지명철회라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배훈창 소장님. 네. 이제 정치권 시각이 그거예요.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김행 장관 건이 영향을 준 거 아니라고들 해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김행 전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를 했다라면은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먼저 던졌더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표차가 17.15% 포인트가 났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저 사퇴합니다라고 던졌다라면 표차가 줄거나 승패가 바뀔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뭐 결과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더 격차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게 홍김김 현상이에요. 홍김김. 홍범도 장군 때부터 지금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왜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고 있는데 김행 후보자가 뭔가 시끌벅적하게 인사청문회가 파장이 벌어지니까 예.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 예.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해서 나가는 이른바 앵그리버드 현상이 오히려 투표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투표율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토요일에 유독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시간대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쭉 조사를 해보면은 30대 40대 직장 예. 화이트 칼라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전체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진교훈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이 높다. 이게 발광체적 승리가 아니라 반사이익적 승리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반사이익이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국정 지지율이 원인이겠지만 예. 사람입니다. 결국 홍범도 장군 왜 그래? 김행 장관 후보자 왜 그래? 예. 이게 결국은 김태훈 후보자적으로 왜 그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김김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홍김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요거 똑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전 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퇴를 미리 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이겁니다 지금. 저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예. 사퇴를 먼저 했더라도 미세한 득표의 차이만 있었지 대세를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행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김행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청문회가 종료되느냐 종료되지 않았느냐는 법적 논쟁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종료돼서 산회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을 정회한 것으로 봐야 그거에 되느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이 아니 국회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김행 후보자도 어쨌든 여기에 대한 뭔가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사이에 그냥 바로 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만일 김행 장관을 먼저 사퇴하거나 혹은 대통령 지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마치 어떤 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퍼포먼스가 돼서 저는 오히려 선거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렇죠. 선거 이게 표를 겨냥해서 하는 거구나 해서 김행 장관에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또 명예 같은 그런 말하자면 명예에다 좀 약간 그 훼손을 치명타를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말하자면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권 자체를 또 이렇게 형용하나 하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저는 거네요. 이게 그 전에 했던 것은 어쨌든 뭐 좀 약간 시기적으로나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끝나고 나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지금 이철규 총장의 워딩 그대로 놓고 본다면 엘리베이터 닫는 거 얘기하면서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겠죠. 정치는 민심을 받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확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지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각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가 선당 후사의 의미로 어쨌든 조율이 되었든 조율이 되지 않았든 저렇게 드랍을 한 점은 저는 이 총선 이후 직후에 나온 가장 첫 번째
여권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아.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 뭐 친윤 핵심 이렇게 꼽히시는 분인데 오늘 기자들 질문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을 열어서까지 민심 받들어야 됩니다. 이 취지 설명을 꺼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짐작이 됐던 거거든요. 요거 윤기찬 변호사께는요. 김행 전 후보자가 됐어요. 전 후보자의 입장문 중에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어떤 각오 같은 걸 밝혔는데 지금 사퇴했잖아요, 후보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배임죄로 고발해놨거든요. 아. 고발한 사건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법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인 결백하다는 다툼이 그렇죠. 있다.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것이고 김행 후보자가 뭐 선거 전에 사퇴한다고 해서 이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잖아요. 수치가 조금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것이 선거 결과는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 수용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수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변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 변화의 하나의 이제 표시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무적 효과 면에서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 사태보다는 사후 사태, 지금 사후 사태인데 이게 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반성문과 항생제요. 근데 그 효과는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지금 주제가 나왔습니다. 반성문과 항생제가 등장을 했는데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오전에 뭔가 이제 반성하는 듯 그래서 반성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일단 뭔가 반성하잖아요. 부족한 점 저희가 뭔가 놓쳤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 찾아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반성문 같은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런데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터진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재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연명을 하고 있다. 청년들에겐 귀감이 안 된다. 이젠 제명돼야 된다.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당에서. 당 윤리위에 이준석 재소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이죠?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쓴 거를 쭉 밑에 놓고 위에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이게 뭐죠 이거 욕설이라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험한 소리잖아요. 누구한테 저 얘기 쓰면은 이거는 멱살 잡고 싸우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을 썼어요. 길게 쓰고 이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입에 담기가 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이 발언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글에다 길게 쓴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도로 또 돌려 또 썼어요. 지금 뭐 길게 쓰고 이렇게 또.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일단 윤석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인데 제명 얘기까지 꺼냈어요.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죠? 전 안철수 의원이 애처로워요. 애처롭다고요? 생존의 몸부림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선거운동 가서 XX하고 자빠졌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저는 이건 뭐냐면 뭔가 충성을 보여줘야 된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뭐 유권자를 보이시는 분이 안철수 의원한테 그 얘기가 그대로 돌려줬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웃기냐면 당내 정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이 강서 지역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런 요청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해서 색출하겠다 얘기했더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 지도부가 직접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람을 제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분당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정치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본인은 전국구급의 어떤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사실 대선도 출마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존을 연명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굳이 반응 안 할 걸 지금 반응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렇게 그럼. 하시면요. 저렇게 하시는 분의 정치적 무게를 갖다 크게 보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자기 무게를 낮추시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저렇게 하시지 않았었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뭐 제명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도 동일하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큰 정치 하십시오. 제가 유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의원을 변수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당의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언급하면서 그게 더 확산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유세 중에 했던 말은 부적절하죠. 그러나 그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탓하면서 또 더 확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하는 말들은 다 맞지만 시기에서 볼 때는 그 선거라는 국면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입에 담는 순간 민주당에서도 뭐라 그러고 더 커졌다 그게 이런 얘기가 있군요. 방송에 보니까. 나와서 하는 것도 누구 탓 다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선거 와서 돕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건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난세 역할을 많이 해서 영웅이 되는 건 좋은데 이준석 영웅은 난세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제가 혹시 오해하는 걸지 모르지만 난세를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난세를 좋아한다? 난세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수습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의 말이 이전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와닿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선거 지자마자 바로 나오는 일이 이건데 자칫 국민의힘이 또 내분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말을 선거 백서를 작성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된다라는 끝나고 나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거 도중에 했던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선거 도중에라도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유세 중에 했던 말도 또 비판의 대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기에 어느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요. 상대방 민주당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우리 내에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는 말들을 하냐 이 말이죠. 가만히 듣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데 제가 좀 험한 표현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빠졌다 논쟁이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의원님? 사실 그 지금 우리 윤 변호사 얘기도 맞는 게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너무 캠페인을 자신감 없게 했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만한 강서 국민을 설득할 만한 그런 자기 논리무장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 내내 그랬어요. 17.8% 정도로 질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근사치가 나왔어요. 거의 근사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간단한 거였어요. 이게 지난 총선에서 강서구 가불병을 다 합산해가지고 나누면 앞서 저희가 소개해줬던 그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과연 전직 당대표가 이것을 공론화함으로써 우리가 대패할 거다. 라는 얘기를 굳이 우리가 질 것 같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대패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선거는 사실 기세 싸움이거든요. 정치는 기세 싸움인데. 자, 그러면 야당은 바로 그 사전 투표가 22%가 넘게 그렇게 이제 몰아치는데 야권의 에너지는 더 태풍급처럼 커지는데 여권의 에너지는 전직 당대표가 20% 가까이 질 거라는데 누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미리 벌써 책임론을 1, 2, 3 라벨링 해가지고 딱딱딱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저는 다만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이걸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직후에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당이 지금 뭔가 쇄신과 반성 모드로 그렇습니다. 가는 차원에서 이것을 즉각 꺼내든 모습이 마치 당이 분열과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적으로 이것은 안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에도 조금 뒤로 밀었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말벌집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걸 이해는 하지만 지금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뭔가 이걸 각오라 그럴까요? 어떤 위기를 좀 느끼는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 잘 들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지니까 이거 봐라 지금 수도권 심상치 않은 거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뭐 어떤 대책 세우겠다고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 수도권 무슨 선거하면은 항상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팎에서 꺼내거든요. 이 두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비윤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분들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전 공천을 물론 이제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천을 받을 만한 지금 인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현재 노원병에는 공천을 받지 않을까? 공천은 일단 어떤 인위적인 사유로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이유가요. 네. 그 노원 지역구가 원래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니까 뭐 그냥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되잖아요. 통상. 그렇다면 노원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세우면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전에 뭐 안철수 대표도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노원병에서 공천을 억울하게 못 받게 되면 그럼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현 그 여당이 나중에 그 공천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심해 공백을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텐데 당장의 심해 공백.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쪽을 눈독을 안 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혼란상의 편승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이런 정치 행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말벌집 약간 이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살짝 드는데요 지금. 다음에 이분은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하셨지만 지금은 좀 밖으로 나가 계신데 오늘 좀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나머지 뭐 정무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무사회 홍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의 대 변화가 있겠죠. 대통령발 신당 창당 한 40% 45% 이상 돼야지 있는데 한 35% 선에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마지막 대목에서 배용찬 선생님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얘기 꺼냈는데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가능성. 그럼 누군가 대거 탈당한다는 소리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손 신당 창당도 쉽지 않을 거다. 발은커녕 손도 안 된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 양강구도예요. 그러니까 양강구도고 소선거구제라 제3지대의 신당이 뭐 국민의힘 발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발이든 상당히 20%나 25% 정도의 지지를 얻을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선 후보급의 대선에 지금 당장 나가도 당선될 정도의 구심점이 있던가 아니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 독특한 이념이나 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천받기 힘드니까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나가서 제3신당 하겠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유권자 지형을 보면 무당층 비율은 높지만 제3지대 신당을 국민의힘 발이든 더불어민주당 발이든 쉽지가 않은 거죠. 발이든 손이든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인데 지금 어디 발 어디 손 다 안 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사항을 좀 요모 저모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민주당 사항이 준비돼 있는데요. 민주당도 오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스스로의 자평들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서구청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전히 국민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번 선거 결과가 좋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진이 생겼습니다. 늘 근데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게 지도력이고 그 지도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여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매우 잘 해치고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잘 끌고 와서 이렇게 결과 나온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 내 비명의 대표 주자격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오늘도 얘기를 좀 꺼내주셨는데 일단 한 분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아주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대걸레가 이제 쇠몽둥이로 바뀌어서 날아올 수 있다. 지금 좋아할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윤경호 소장님. 일단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조응철 의원 얘기를 제가 살짝만 정리를 하면 앞서서는 이재명 체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알고 있다. 이런 거고. 조응천 의원은 이거 결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쇠몽둥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각기 다른 해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선거는 한 번 박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회초리 받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나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얼마나 큰 비중이었느냐 이게 좀 다르겠죠.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면 한 번 매를 받았다가 한 번은 뭐 당근을 받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아까 박성준 원내 대변인이 모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선거에 이겼는데 지금 이긴 쪽에 대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저는 굉장히 말이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거 전에 어느 쪽이든 양쪽 다 지는 쪽은 치명적인 그렇습니다. 뭐를 받을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더한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김기현 대표, 김태우 공천 자신 있게 했다가 지고 나면 아마 지도부 존재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김기현 대표에게 우호적인 언론들이 우호적이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김기현 대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냥 치부를 해버려서 그런 건가? 용산에서 다 하니까 어차피 뭐 처음에 될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글쎄. 또는 여권 내부에 과거 같으면 약간의 음모론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가지고 당권을 가져갈 만한 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반대로 민주당 상황이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벌어졌을까? 보수 언론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모든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내년 6월 총선 치를 수 있느냐? 비대위 당장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뭔가 득을 얻은 건 분명히 있어요. 예.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사실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법부의 부장판사 하나가 정치 지형을 정말 균형을 잡아줬다. 저는 어느 선거든 어느 정치 상황이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 집권당이 여당이 한쪽으로 쏠려가고 오만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매를 때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거에 안주를 하면 반대쪽에 다시 기회를 주고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들의 결과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걸 잘 알죠. 다만 어떻게 그걸 실행해 나갈 거냐. 예. 아니 182석인가요?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느닷없이 압도적인 선거 승리했을 때 한쪽에서는 20년 집권론이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아니 열린우리당 시절에 과반수 얻었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더 죽쓰지 않았느냐. 그거 우리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했는데 예. 알고도 그냥 수습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국민들이 역시 여전히 예. 균형을 잡아주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뭐 어느 쪽이다 예단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목소리도요. 뭐 비슷한 내용들 담고 있는데요. 뭐 한 분은 무슨 여기서 이제 무슨 항생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이제 또 받아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청장 선거 하나 하는 건데 이게 내년 총선에 뭐 풍향계가 될 것이다, 네. 뭐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 그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총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강서 선거의 승리를 별로 염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선거든 끝나고 나면 그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큰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이 표현한 그 페니실린이 어쩌면 보궐선거의 승리로 민주당에게는 또 한 번 단결을 통해서 다음 총선을 또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는 비타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배종찬 소장님, 뭐 항생제, 페니실린, 비타민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응급하게 막은 항생제를 맞았기 때문에 더 큰 병이 있는데 이거 치료 못하고 뭐가 보시를 못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총선 때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맞서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뭐 선거에는 우리 MBN의 뉴스와이드 비타민이 제일 좋겠죠. 아, 갑자기. 네, 뜬금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로 뭐 자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안심이 아니라 초심. 민주당은 또 교만 오만이 아니라 또 겸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김정욱 위원께서도 전 행정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발광체적 승리가 아니라 이번에 반사이익적 승리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해초리를 댄 그런 선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더군다나 후보자들은 안 보였어요. 진경원 후보자하고 김태우 후보자 사실은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상황들 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 패배는 윤석열 리스크다. 이런 설명을 하듯이 여전히 이재명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리스크 해소 안 됐어요. 여전히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야지. 그래서 뭐 말하자면 친명과 비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포용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속내도 그 진정성도 진의도 과연 통합과 포용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실천할 때 더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제대로 뒤따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욱 전 행정관 앞서서 지금 두 분 등장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응철 의원, 이원우 의원 등등등등 몇 분 계신데 앞으로 이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얼마 전까지 뭐 숙청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또 탈당 얘기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이 참 얄밉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조홍천 의원 얘기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만하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은 평가하시는데 홍준표 시장님보다도 잘 평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의 바로미터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요.
실질적인 투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민심이 반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표죠. 근데 일단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그러면은?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유세에서 차이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몇 가지의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윤리심판원에 소위 이런 특정한 가결표를 던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물을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문제가 실질화될 때, 이 공천 기준이 바뀔 때 이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하고 세 번째는 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송구제 하에서는 제3정당이 입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못 나간다는 제가 거네요. 볼 때는 그냥 내가 여기 있어, 나 자르지 마라고 하는 저는 목소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편한 동거입니까 그냥? 어쩌겠습니까? 뭐 품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돼요. 뭐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통합으로 갈 것 같다.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각각 다 보궐선거의 결과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목요일마다 오는 코너가 바로 이상 토크인데요. 새롭게 단장을 좀 오늘 했거든요. 원래 제 옆에 앉아서 진행했던 이상민 크리에이터가요. 워낙 뭐 능력이 좀 탁월해서 이번에는요. 오늘부터 단독 무대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아, 보니까 저쪽에 혼자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바로 이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선거의 여왕 박근혜입니다. 나오셨군요. 네네. 대전은요? 예. 강서는요? 아, 갑자기요? 네네네. 급해서. 예, 나오자마자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는데 뭐 과거에 워낙 그런 별명 가셨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패배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간발의 차로 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배신의 정치 얘기를 뭐 여기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애창곡도 하나 준비하셨다 그러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 비웃지 마시고요. 예. 네. 이 노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승리하면 재미없어 빙고. 네, 재밌네요. 저만 재밌나요? 배윤찬 수사님 뭐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우리 배 소장님 혼이 비정상입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네. 박 대통령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 누구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돕는다고 했는데 저희의 결심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였나요? 김종욱 전 행정관 뭐 이렇게 딱히 뭐 호응은 별로인데 김종욱 전 행정관도 질문 한번 하시죠. 리액션이 왜 그렇습니까? 예, 2016년 9월 생각 기억나십니까? 그때 너무, 아마 네. 33.3%였었는데요. 계속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 당하셨잖아요. 전화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유 변호사 전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전화기가 비정상인가 봅니다. 그러다가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갑자기 뭐 유영아 변호사 얘기했으니 가버리셨어요. 뭐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연결할 분 지금 준비 중이신데 이분은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즐겨 듣는 김광석 씨 노래 있습니까? 뭐 예전엔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청춘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만 녹조인 줄 알았는데. 노래 한번 불러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나오셨네요. 네네네, 나왔어요. 아, 뭐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등장을 하셨는데 유인촌 장관 관련해서 항상 보시면은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해피하죠. 싫어요?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근데 하필 또 노래를 서른 즈음 이게 원래 주제인데 좋아하십니까? 아유, 그래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인기 프로그램이죠. MBN 뉴스와이드. 예. 파이터 아니고요. 네, 파이터도 좋아요. 파이터 좋은 파이터로 가세요. 이번 주부터 개편을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와이드에 덕담 한마디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탁드립니다. 뭐 잘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저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잘 될 거라 봅니다. 유인촌이도 마찬가지고 예. 경력이 중요해요. 우리 이상훈이가 경력 잘 꾸려왔잖아요. 경력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아, 뭡니까? 역경입니다. 역경이 없는 경력은 없다. 말이 생각합니다. 뭔가 듣고 보니 그럴듯하긴 한데요. 아니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유인촌 장관이 국정감사 뭐 벌써 4번째라 그러죠. 과거도 장관을 했는데 그래서 경력직 이런 게 화제가 됐는데 네, 그래. 어떻게 보셨어요? TV로 봤죠. 그렇군요. 아니, TV로 TV로 보신 건 알겠는데 유튜브로 봐요 요즘. 직접 가시는 않으니까. 이 코너 좀 개편해 주십시오. 그 배종찬 좀 개편해 주세요. 어쨌든 궁금해요? 예, 4대강을 따라오세요. 그 유인촌 장관이 등장했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해서. 느낌이 좋아요. 취업시장이 요즘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럴수록 이런 경직된 취업시장 풀어주려면 경력직으로 뽑는 추세인데 유인촌이가 잘 들어갔어요. 새가 오네. 혹시 제가 질문을 이걸 좀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까 30쯤에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원래 MB 전 대통령은 30쯤이 아니라 80쯤에 아니십니까? 네, 80쯤이죠. 매일 그 이별하며 쌓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시고. 4대강을 이제 만들어 갈 거니까 이별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 좀 사진이 나오는데 갑자기 테니스 사진이 나왔네요. 그래, 테니스 쳐야지. 같이 칠래요? 아닙니다. 지금 바빠서. 거부하는 것만. 알겠어요. 나 치러 가볼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들어가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끊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무슨 이낙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단독 무대를 가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시도가 어렵고 질문들 많이 좀 받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상 토크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검찰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입장도 나왔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 뭐 일지가 쭉 적혀 있는데 맨 마지막 분을 봐주세요. 오늘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가 오늘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소가 추가가 된 거죠. 앞서 이 백현동 건으로는 전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이 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어제는 선고가 있었고요. 바로 요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거 뭐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다시 한번 나왔고 그리고 또 바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거 뭔가 맞서는 모양새처럼 보기도 합니다. 추가 보강 수사하고 뭐 심지어는 뭐 구속영장을 추가로 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사법부를 그건 우롱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죠. 시점이 언제냐인데 뭐 그게 오늘이라고 해서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미진하게 그냥 밀어놨던 거를
오히려 검찰이 또 달라드는 거를 제가 기사를 봤는데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이 이를테면 수사권 남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예. 이런 걸로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여론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국회 역할 인사청문회 할 때 여야 의원들의 저는 좌석 배치부터 인사청문회 장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총리나 대법원장이나 표결 대상인 좀 무게가 있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잖아요. 옆에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그리고 청문 대상자가 의원들 앞에 같이 앉죠. 그렇습니다. 마주보고 앉죠. 미국 청문회 장소들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요. 여야 의원이 반드시 다 있어야 하지 않고 의원 한 명도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 대상자를 상대로 의원 혼자서라도 청문회를 진행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우리 여야 의원들은 오히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는 그리고 이 청문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여당 의원들은 옹호하는데 정신이 없고 야당 의원들은 마주보면서 서로 오히려 비난하는 국정감사 역시 저는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 패착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1년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고 기회인데 이때만큼은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놓고 또 정치적으로 말싸움 하듯이 하지 말고 그동안에 법무부가 또는 한동훈 장관이 관여했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짚어서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잘못된 게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를 여야 의원들이 좀 같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그리고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 불러놓고 저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잖아요. 국정감사에서 또 한동훈에 대해서 뭐 수사를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수사를 뭐 지휘를 잘했니 잘못했니 파면 대상이냐 아니니 그 얘기해봐야 말싸움에서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맨날 지잖아요. 그거 되풀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법무부가 또는 검찰이 해왔던 국민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것, 대표적으로 특활비, 영수증도 없이 마구 썼던 이런 것들 제대로 좀 가려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국정감사인데 그게 한동훈 파면이라는 저 글자 때문에 저 단어 때문에 또 희석돼 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건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구속영장 이거는 좀 뭐 생각하지 않겠다. 이걸로 뭐 확인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만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백현동 그 개발비리 의혹만 기소를 했는데 검찰의 설명은 그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첫 길 시작을 했고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표가 행했던 대장동과 백현동 유사한 구조고 그래서 병합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소를 먼저 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시각도 가능한 것이 일단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 이미 수집이 다 됐다. 판단만 남았다라는 취지의 영장 전담 판사의 설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론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의 지위 또는 그 각종 결재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를 보이고 따라서 먼저 기소를 한다. 그런데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거 기소 안 했거든요. 이건 증거인멸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위증교사라는 게. 그렇다면 쌍방울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향후 영장 재청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럼 아직 그럼 검찰이 최종 판단을 안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수사해 가면서 뭐 수집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특히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석방이 됐어요. 그렇다면 구속돼 있을 때보다는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커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사칭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자백한 사람이 석방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의혹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영장 재청구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뭔가 근데 같은 날 나오니까 파면 요구, 불구속 기소. 뭐지? 지금까지 뭐 항상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은 뭐 이게 격돌하는 것처럼 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모습이 좀 주목이 됐고요. 다음 준비된 내용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 정말 치열했거든요. 그 치열한 주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저도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많죠. 이게 또 뭔지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잠깐만요, 무죄 받은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지금 오래 그러시네요. 제가 봤을 때 확정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답변이에요. 제가 합니다. 서로 말이 겹치고 서로 이쪽이 확증 평양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가 확증 평양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또 지금 말을 한다 막 이렇게까지 약간 좀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또 다른 장면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설득력이 신뢰가 있으려면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의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그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이요. 김종욱 전 장관하고 최수영 전 의원께 똑같은 질문입니다. 뭐 확증 편향이다 그쪽이. 감정이입됐다. 선봉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갔습니다. 이거 이 장면 보고 좀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보면 무서워요. 아. 영장 한번 기각된 걸로 무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그런다? 영장 한번 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전히 검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국무위원은 헌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뭐 확증 편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구속 여부를 확인하려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법원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 그 내용에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영장 한번 기각된 걸로 무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죄라는 확증 편향을 갖지 말아라.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검사가 수사할 때 피의자를 앞에 데려다 놓고 수사할 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국무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국민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저런 질문을 하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계속 명피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자료 수집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료 수집만 한다고 쳐요. 적정 여부 판단 안 한다고 치는데 신원식 장관이 천도하는 애국자다라고 하는 내용은 자료도 수집 안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입장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저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제가 볼 때 진짜 화양연화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화양연화 오래 못 갔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최수영 전 의원. 뭐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한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어제 국정감사는 정말 치열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포비아, 그러니까 한동훈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심리학 용어가 등장합니다. 확증 편향, 감정이입. 이 얘기 뭐냐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리와 팩트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우리한테 감정 갖고 있지? 한 정파의 수장처럼 왜 그래? 좀 그냥 드라이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장관을 위법한 게 없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체포동의안 제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길게 했느냐 좀 짧으냐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거죠. 대중이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말이 뭐가 틀립니까? 아니 본안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마치 무죄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직접 증거를 왜 이렇게 부족하겠냐니까 아니
다 사안별로 다 건건이 달라요. 그 사실 이 인정된다고 약간의 그 범죄가 인정된다고 또 판사가 판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이거 법무부가 뭐 했냐는 식으로 검찰이 뭐 했냐는 식으로 공박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장관을 공박하기에 법리 논쟁으로서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확증 편향이다, 감정이입이다는 심리학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마치 한동훈 장관의 심리적 체계 혹은 어떤 사고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저는 과연 국정감사의 그 자세와 태도가 맞는 건지 야당의 정말 대한정당, 수권정당다운 그런 지휘의 품격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하나 보완을 해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에서 그 체포동의안 그 제안 설명할 때요. 그건 장관으로서 가치 중립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 뭐라고 되냐면 국회법에 위원회를 거쳐온 법안은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거든요. 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할 때 설득하려고 호소하려고 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지 중립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안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제안자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지 가치 중립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저건 착오하시는 건지 본인이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착오는 아니라고 보고 호도라고 보여주죠. 호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열하게 지금 여기도 치열하게 지금 전개하시잖아요. 지금 패널분들이. 근데 어제요 이 법사위 국정감사장 그러니까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약간 본인의 신세를 설명하는 듯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한동훈 장관 앞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이 진짜 이유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 방해 행태들이나 부결할 거라고 말하는 제가 여기에 약간 모욕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용진이 민주당 안에서 비명이라면 최고 비명일 거고요. 수박으로 찍혀 되게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당론을 따르시지 이른바 않습니까? 비명 찍혀갖고 있는 박용진이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아서 가장 적극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니까 이 사람은 부결시키십시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면 정말 충원이고 종원이니까 잘 의견이니까 제가 들으시고요. 듣겠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수박으로 시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같이 있던 의원들이 약간 어리둥절했다는 뭐 이런 전언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오늘 국정감사 환노위입니다. 여기요. 엄청난 고성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미자 예의 좀 의원님. 지키십시오. 이미자 의원님. 양간사님들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이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성 두 분이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조금 전에 박대수 의원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내가 정중히 나갈 일입니다. 인상도 푹푹 쓰고 싸우지 말라. 너무 보기 싫어서. 유경호 수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 행태만 보면 시컷 싸움하다가 나중에 너 왜 반말했어? 누가 나이 많아? 그리고 뭐 두 여성 뭐 이러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뭐 여성 언젠가 국회에서 그런 발언 나온 적이 있었죠. 아니 이 왜 여성 의원들이 참고 계세요? 뭐 이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성 의원께서 반박하시대요. 왜 이걸 여성 의원이 반박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 그 자체가 이미 성차별적인 얘기 아니냐 이러는데 글쎄요 우리 사회 당사자의 의견보다 그 얘기를 듣고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게 모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회에서만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여야끼리 싸우지 말고요. 행정부가 그동안에 정말로 세금을 얼마나 분탕질을 했는가 또는 정책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가 이거 좀 찾아내는데 여야가 손을 좀 잡아보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유시안 변호사께서 방금 나간 영상 보시면서 약간 기가 막히다는지 웃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거 국정감사기 때문에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들이 일치 단계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들끼리 저렇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 공감 못하는 걸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무용론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용론. 최수영 전 의원.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쪽 같은 시간이고 21대 국회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과를 거둬야지 저기서 말꼬리 잡기 하고 여성이라 지칭했다고 성차별적 발언 아니냐고 또 얘기하고 다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21대 국회가 사라질 때 좀
끝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장면은 좀 소개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갑자기 듭니다, 지금요.